저는 예수의 김민 사도요한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둘레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 가톨릭 교회의 인권과 인권 존엄성에 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저희가 잠깐 나눌 이야기는 1838년에 미국 예수회, 정확히 말하면 메릴랜드 예수회에서 일어났던 노예 매매 사건에 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우리 주제와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제는 왜 예수회원들은 노예를 팔아치웠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 150년 전 정도가 되네요. 15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 자체는 1838년에 메릴랜드 예수회에 의해서 노예들이 매각된 사건 자체는 일찌감치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도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미국 사회에서 이상하게 2016년, 더 정확히 말하면 2015년에 이미 워싱턴 포스트라는 워싱턴에 있는 유력한 일간지에서 보도를 했었고, 그때까지도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진 않았는데, 2016년 4월 16일 날에 뉴욕타임스에서 아주 크게 다룹니다. 제목이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2명의 노예들이 조지타운 대학교를 구하기 위해서 팔렸다. 이들의 후손들에게 지은 빚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고, 이 설명으로는 1838년 미국의 최고 가톨릭 대학을 운영하던 예수 회원들이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272명의 노예들을 매각했고, 이제는 그 빚을 청산할 때가 됐다. 대가를 치를 때가 됐다. 라는 제목으로 이 글이 나왔습니다. 기사가 실린 건데, 이 기사를 쓰신 분은 레이첼 스완스라는 분이십니다. 레이첼 스완스는 이 기사 이후에, 이 기사가 되게 좋은 기사예요. 워싱턴 포스트에 나왔던 기사보다 이 2016년도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기사가 훨씬 잘 쓰여져 있고 풍요로운 정보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중요한 추적 기사를 냈는데, 이분이 이걸 가지고 나중에 책을 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에 2024년도에 이 책이 나와가지고 그 출판 기념에 했던 포스터가 지금 나와 있죠. 아주 잘 쓰여진 기사입니다. 이걸 한번 잠깐, 전부다는 너무 기니까 아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되게 충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인간 화물들이 북적거리는 부두에서 배에 태워졌다. 행선지는 미국 남부였다. 정확히 말하면 딥사우스라고 해서 미국 남부 중에서 최남단에 있는 플로리다라든지 그런 몇 개 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대농장, 노예들이 일하는 대농장이 있는 주들로 팔려나간 겁니다. 미국 남부. 근데 보면은 몇몇 노예들은 로사리오를 바쳤다. 이 가톨릭 신자라는 뜻입니다. 로사리오를 바치면서 애타게 제가 그냥 거치게 구원의 기도라고 했는데, 누군가 자기를 미국 남부로 배를 타고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1838년 가을날 그 누구도 구원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두 살 배기의 아이와 엄마도, 들에서 일하는 일꾼도, 구두쟁이도 구조되지 못했다. 그 중에는 13살의 커닐리어스 호킨스도 있었다. 이 기사가 되게 좋은 기사였던 것이 뭐냐면은, 이 커닐리어스 호킨스라는 13살짜리 소년이 어떻게 미국 남부 엘라베마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로 팔려간 다음에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남북전쟁 때 노예 해방이 돼서 어렵게 살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1838년 미국 예수회원들에 의해서 팔려간 노예들이 어떻게 후손이 지금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뉴욕타임즈의 추적 기사 전에는 자신들의 조상이 예수회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일하던 노예였다는 것도 몰랐고, 예수회원들이 이 노예들을 팔아치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 증조부, 이런 분들이 노예라는 거 몰라가지고 쇼크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기사죠. 기자로서는 정말 쓸 수 있는 최고의 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글을 이어갑니다. 스완슨 기자가, 이들의 절망과 두려움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잊혀졌다.
이 일은 일반적인 노예 매매가 아니었다. 노예가 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나라에서 가장 저명한 예수의 신부들의 재산이었다. 그들은 당시 최고 수준의 교육관의 미래, 이게 조지타운 대학교를 뜻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팔려나갔다. 오늘날 조지타운 대학교로 알려진 기관의 미래를 위해서. 이 기사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쇼크였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대학교가 뉴욕에는 포담 대학교가 있고, 보스턴에는 BC, 보스턴 칼리지라는 대학교가 있고, 그래 가장 유명한 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거든요. 이건 실제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티어가 되게 높은, 아주 높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 대학교가 갖고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그 굉장히 큰 스캔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은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사과라 그럴까? 아니면은 역사 청산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 비인도적인 그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을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38년 메릴랜드 예수의 노예매매 사건은 왜 충격을 주었을까? 일단은 노예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게 충격적이긴 합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다른 형태의 노예가 있다라고 현대의 노예제도 모던 슬레이버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아프리카나 이런 아랍 쪽을 제외하고는 서구권이나 이런 어느 정도 이렇게 국제사회의 국제법을 준수하는 국가들에서는 노예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신을 이렇게 구속하는 거는, 사고 파는 거는, 불법으로, 국제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죠. 그렇게 돼서 우리 오늘날의 사람들한테 충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은 요겁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 자체는 1863년도 1월 1일 날에 에이브러햄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전에는 노예를 금지한 주가 있었고 노예를 허용한 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릴랜드는 노예를 허용한, 그러니까 노예주였습니다. 반면에 뉴욕이라든지 북부는 노예를 금지한 주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중앙정부의 힘이 강하지 않고 각 주들의 고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한테 맡겨진 겁니다. 주정부에. 근데 메릴랜드는 노예 제도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1838년에 메릴랜드 예수의 회원들이 272명의 노예들을 팔아본 거,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 1838년 당시 메릴랜드주에서 노예 매매하는 거,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문제가 됐을까? 일단, 오늘날의 감성으로, 옛날을 판단하면 모든 게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구약을 딱 보면은, 기본적으로 구약시대에 노예제도는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채무노예라 그래가지고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은 그 액수에 해당되는 기한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용인되는 법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요거는 약간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면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과거를 판단을 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838년에 일부 메릴랜드 예수회원들이 노예를 팔았을 때 난리가 났어요. 예수회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예수회 총장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왜 문제가 됐을까? 그 전에 일단 왜 노예를 매매를 했을까? 왜 272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팔아치웠을까? 요거를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역사의 아이러니가 시작이 되는데요. 보면은 지금 사진은 이탈리아 남부에 보면은 작은 섬이 있습니다. 시칠리아 섬이 있는데 그 시칠리아의 그 구석탱이에 시라큐스라는 도시가 있고 그 반대편에 가면은 메시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메시나가 시칠리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도시 중에 하나죠. 이 메시나에 가면은 예수회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그 메시나 대학교라고 불리는데 지금도 존재해요. 이 사진은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지금 메시나 대학교죠. 여기서 알 수 있지만 대학을 운영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일단 교수진들을 유지를 해야 되고 건물 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콜레지오라는 형태로 뭐 기숙사를 제공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학비를 받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대학을 운영을 한다는 건 엄청난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도회 자체에서 대학을 운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세 시대에 유럽 중세에서 대학이라는 것은 도시의 시 참사회, 그러니까 영주가 없는, 그러니까 도시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그쪽에서는 시 참사회에서 재정 지원을 합니다. 반면에 영주가 있는 도시가 있어요. 메시나가 대표적으로 공작령이었는데 메시나 공작이 다스리는 도시였는데 이때는 영주가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메시나 대학교 역시 1548년에 메시나 공작이 이냐시오 성인한테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냐시오 성인이 예로니모 나달이라는 이렇게 되게 측근이라 그럴까? 아무튼 파리에서 같이 공부했던 이분을 보내가지고 예로니모 나달이 메시나 대학을 만듭니다. 이게 예수에서 최초로 설립된 대학인데 그 이후로 우후죽순으로 유럽 각지에서 예수의 대학이 설립이 되죠. 뭐 오늘날까지 있는 대학도 있고 뭐 독일의 미넨 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존재하고 없어진 대학도 있긴 하지만 자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에서는 최소한 미국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유럽으로 간 겁니다.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가톨릭 교세가 큽니다. 물론 종교개혁 이후로 쪼그라들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유럽인들이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었고 특히 대귀족들 같은 경우는 비율적으로 개신교보다 프로테스탄트보다는 가톨릭 대귀족들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대학을 후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게 반종교개혁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일단 종교개혁에 대한 가톨릭 교회에서 쇄신운동을 벌입니다. 그거를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반종교개혁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름은 썩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종교개혁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에서 대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도 열고 뭐 여러 가지 대응을 하는데 그중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교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선교가 있었지만 이 선교가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첫 번째는 바깥으로의 선교, 두 번째로는 내부로의 선교. 그래서 미시오 아드 엑스트라, 미시오 아드 인트라. 바깥으로의 선교냐, 내부로의 선교냐. 이 바깥으로의 선교는 뭐냐면은 종교개혁 직후에 전후로 해가지고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만 신대륙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신대륙으로 그리고 특히 인도 그 다음에 중국 정확히 말하면 마카오죠. 마카오 그 다음에 일본 나가사키를 통해 가지고 가톨릭이 이렇게 전파가 돼요. 그래서 제가 소속된 예수회도 그 중에 선봉의 수도회 중에 하나죠. 뭐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코회 뭐 이런 수도회들이 선교를 합니다. 이걸 바깥으로부터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개신교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가톨릭 교회의 어떤 정신을 보존하기 위한 몸부림이 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부 선교가 있습니다. 내부로부터의 선교.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왜 가톨릭이 개신교 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우리 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가톨릭 대학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예수회였습니다. 만들게 되면서 도시별로 경쟁이 붙어요. 예를 들면은 쾰른 쪽에 독일의 쾰른에서 예수의 대학이 들어왔다 하면은 라이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인츠 같은 도시에서 우리도 세워달라고 이렇게 해서 예로니모 나달이라는 분이 막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대학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대학이라는 것이 그냥 대학은 아닙니다. 대학이라는 거는 그냥 교육기관을 설립했다는 게 아니라 가톨릭의 그 선교 미션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잉글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얘기를 했는데 또 다시 잉글랜드라는 곳으로 갔는데 잉글랜드는 헨리 8세 이후로 가톨릭과 결별을 하고 성공회를 만들죠.
그런 다음에 이 문제가 뭐냐면 엘리자베스 여왕 때 그 예수회원이 약간 끼어든 여왕 살인 여왕을 시해하려는 음모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이후로 그 잉글랜드 영국에서는 가톨릭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져요. 극도로 커집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워낙 인기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톨릭 신자들이 막 죽이려고 했네. 이 나쁜 놈들, 뭐 예수회가 앞에 있네. 이 쳐죽일 놈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1600년대 후반에 가면은 가이프 폭스라고 부르는 스코틀랜드의 가톨릭 신자, 그 군인이자 가톨릭 신자가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가톨릭이 망하겠구나 하니까 어떤 음모를 꾸리냐면은 영국 그 하원이겠죠. 하원 의회 의사당 밑에 폭약을 잔뜩 해가지고 그 폭파시켜가지고 그 개신교 성공회 그 의원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음모 사건이 터집니다. 그 가이 폭스 화약 음모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일련의 사건들이 뭐냐면은 영국의 잉글랜드 사람들한테는 선입견을 굉장히 강하게 한 겁니다. 뭐냐? 가톨릭이라는 놈들은 우리 국왕들, 우리 정치인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국적이구나. 그 이후로 그 사건, 물론 엘리자베스 여왕 때부터 시작해서 그 가이 폭스 화약 음모 사건까지 해가지고 잉글랜드 자체는 가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19세기 말에서나 가톨릭 신자가 고위공직에 오를 수 있는 그 허용이 될 정도. 그전에는 아무리 가톨릭 신자가 돈이 많고 귀족이라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로는 못 올라갔습니다. 그 제한 규정이 철회된 거는 빅토리아 여왕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가톨릭에 대해 반감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은 그 당시에 잉글랜드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였으니까 가톨릭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죠. 남미에서는 지금의 남미에서는 열심히 선교가 이루어져서 인디오들이 가톨릭 신자가 다 되고 있는데, 북미 대륙에서는 가톨릭이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33년에 예수 회원들이 미 대륙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잉글랜드에 아주 가톨릭 대귀족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대귀족 한 명이 잉글랜드의 대귀족 한 명이 가톨릭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힘을 못 쓰니까 그 반대급부로 이렇게 막 그 선교를 굉장히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의 메릴랜드는 어디냐면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이 있는 동네를 메릴랜드라고 합니다. 물론 워싱턴은 특별 지역이라서 메릴랜드에 속하진 않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에 있는 메릴랜드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메릴랜드가 잉글랜드의 선교지가 아니라 식민지가 된 최초의 사건이거든요. 원래 뉴욕이나 그쪽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잉글랜드 사람들이 살았지 미국 남부에는 진출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1633년에 예수회원들이 진출을 하는 거죠. 그때 지금 사진에서 나왔던 앤드류 라이트라는 분이 최초의 예수회원이면서 이 사람이 이분과 그 동료들이 원주민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교육기관을 세웁니다. 이게 예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선교를 할 때는 항상 교육기관을 설립을 하는데 마을하고 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1786년이 됐을 때 조지타운이라는 곳, 지금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이라는 언덕에 예수회원들이 학교를 세웁니다. 이때는 대학교를 시작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1786년이면은 언제냐? 미국이 독립한 다음입니다.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하거든요. 그 전에는 잉글랜드 식민지였기 때문에 잉글랜드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았고 간헐적으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그렇게 공공하게 못 세웠습니다. 근데 미국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미국 독립선언문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그때 예수회원들이 틈을 노려가지고 대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1780년에 세우는 교육기관이 학교가 1791년에 제 기억으로는 미국 대통령이었던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인가를 내줘가지고 대학교가 돼요. 컬리지로 승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학교를 세운 것까지는 좋은데 유럽에 있는 예수의 대학교랑 달리 미국에 있는 미국 최초의 예수의 대학인 조지타운 대학교는 만성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미국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이 소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의,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맨 처음에 개척이 됐느냐? 그 퓨리탄, 그러니까 청교도들에 의해서 개척이 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 잉글랜드 사람들이 건너오는데, 잉글랜드 사람들의 종교는 성공회, 아니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감리교, 그 다음에 장로교, 이 사람들이 주류였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뉴욕이나 이런 뉴 잉글랜드 지역을 개척을 하면서 주류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데, 극소수의 가톨릭들이, 캐나다 쪽,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미 남부 쪽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으로 박해받는 신세였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1800년대에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탈리아 이주민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탈리아하고 아일랜드, 특히 1830년대 아일랜드에서 감자 대기근이 일어나면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오죠. 엄청나게 건너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000만 단위가 되는 숫자가 한 세기 동안 건너오게 됩니다. 사실 1000만도 작게 잡은 수치고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탈리아하고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사람들이 그 숫자가 커지는 겁니다. 커지게 되는데 문제는 아일랜드나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민 2세대, 두 번째고, 이미 첫 번째 이주민들은 잉글랜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류고, 아일랜드나 이탈리아 사람들은 약간 멸시받았어요. 심지어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별명이, 역사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유럽인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을 화이트 니거, 그러니까 하얀 깜둥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멸시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종교가 뭐냐? 가톨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톨릭은 소수자들의 종교이고, 이미 이주민들의 종교입니다. 첫 번째 이주민, 백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흑인들이야 종교가 별로 없죠. 그 다음에 그 집단 이주했던 이탈리아하고 아일랜드, 가톨릭이죠. 그 후에는 남미에서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죠. 남미는 대략적으로 봐도 가톨릭 인구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인구가 점점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계속 소수자들, 그러니까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종교였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 미국의 가톨릭은 소수자,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컨셔스니스, 소수자, 우리는 되게 차별받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되게 컸다고 해요.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신부님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 같이 살고 있는 신부님이 여든이 훨씬 넘으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미국 신부님이 하셨던 말씀이,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은 엄청나게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아, 드디어 우리는 이든 시민에서 벗어나는구나. 그 정도로 뿌리 깊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가톨릭은 유럽과 달리 유력한 후원자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한 자들이 아니었고, 나중에야 부유한 아일랜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케네디 가문이, 존 F 케네디가 아일랜드 이주민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 할아버지 때부터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고 부호가 되죠. 이거는 1800년대 후반 얘기고,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후원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난이 발생을 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조지타운 대학은 플랜테이션, 대농장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게 미국의 전형적인 대농장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대농장에서 뭘 재배를 했느냐? 담배. 메릴랜드는 담배로 유명합니다. 메릴랜드, 버지니아. 담배, 그 다음에 나중에는 모카. 근데 담배나 모카가 손이 많은 농작물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를 부족한 노동력을 뭘로 충당을 했느냐? 미국 남부는 흑인들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들이 대농장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지타운 대학교가 수입원을 플랜테이션, 대농장으로 하는 순간 조지타운에는 노예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기록에 따르면은 예수회원들과 흑인 노예들과의 관계는 되게 좋았다고 해요. 제가 확인했던 기록도 그렇고, 특히 메릴랜드에 있는 예수회원들 중에서 프랑스에서 건너온 예수회원들은 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동료의식까지 느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관계가 되게 각별했고, 그래서 많은 숫자가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의 성인 중에 베드로 클라베르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서 흑인들의 사도라는 별명을 붙을 정도로 흑인 사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회 쪽, 유럽 쪽에서는 그걸 인지를 하는 거죠. 자, 당시 메릴랜드 예수회에는 대략 세 부류의 예수회원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명문 농장주 가문 출신의 예수회원들,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들, 그 금수저 예수회원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집안 자체가 플랜테이션을 경영했던 쪽이라서 흑인 노예들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상당수를 차지했다고 해요.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미국인이긴 하지만 메릴랜드 출신이기도 하고 뭐 딴 데서 온 미국인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소수 유럽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노예제도 자체가 교회에서 계속 캠페인을 벌려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거의 근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노예제도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이거를 그냥 영어로는 이미그란트 제주이치라고 하는데 유럽에서 건너온 예수회원들이 또 있었다고 해요. 프랑스나 네덜란드 쪽에서. 이 사람들은 유럽 출신이기 때문에 노예제도 자체에 대해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었고 제의 반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메릴랜드 예수회원들 중에서 흑인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흑인 사목을 했던 것도 그 미국인 출신, 미국인 예수회원이 아니라 유럽 특히 프랑스 예수회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일단 유럽 쪽에서는 가톨릭 자체가 의외로 노예제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반감이 되게 커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교의 출발점 자체가, 원점 자체가 기본적으로 낮은 계급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뭐 12사도들 딱 보더라도 직업군들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뭐 어부 출신 베드로라든지 세리 출신 뭐 이런 식으로 직업군이 썩 안 좋습니다. 반면에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는 꽤 괜찮은 엘리트 출신이긴 합니다.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죠. 근데 바오로 본인이 노예 종 출신의 종에 대해서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부르잖아요. 서가문에 보면. 왜 그랬느냐? 초대교회 공동체의 상당수 구성원들이 노예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형제자매를 호칭받으면서 굉장히 공동체성을 느끼게 되거든요. 진짜 가족이라는 거. 그러니까 요 가족과도 같은 그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자체가 굉장히 그 노예제도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사진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사건인데 이겁니다. 1550년에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스페인 바야돌리드라는 곳에서 논쟁이 벌어져요. 이걸 바야돌리드 논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인디오를 노예로 삼는 게 맞냐, 옳은 일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아메리카 쪽으로 스페인이 진출하고 난 다음에 페루에서 그 포토시라는 곳이 있어요. 이 포토시라는 곳에서 거대한 은광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포토시 은광이 문자 그대로 산 전체가 은으로 된 노천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대한 은을 채굴을 해가지고 수은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연운 분리법을 통해서 은을 추출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그 스페인으로 싣고 들어가서 쫙 퍼져나갑니다. 그거를 우리가 경제사에서 뭐라고 하냐, 상업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럽 자체가 화폐, 기금속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끼치나, 이 페루산 은, 스페인 은이 이게 마닐라를 필리핀을 통해 가지고 마카오를 통해서 명나라, 청나라에 전파가 되면서 그쪽의 기축화폐가 은화로 바뀔 정도로 은이 엄청나게 채굴이 됩니다. 근데 누가 채굴했느냐? 인디오들이 채굴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들게. 그리고 사망률이 팍팍팍팍 늘어나니까 그 선교사들이 완전 대경 실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들은 인디오들을 개종을 시켰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잖아요. 근데 세례받은 형제자매를 노예로 삼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페인 출신 도미니코의 신부님, 나중에 주교가 된 베르톨로메가 아니라 바르톨로메입니다. 바르톨로메 데 라스 까사스라는 분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거 아니다.
형제자매를 어떻게 노예로 삼느냐, 인디오들을 노예로 삼는 걸 멈춰야 된다 해서 카를로스 5세, 맞죠? 카를로스 5세한테 제청을 합니다. 그래서 카를로스 5세가 그 황제가 개입을 해가지고 회의를 연 겁니다. 어디서? 바야돌리드에서. 이게 이 사진에 나오는 사건 이 그림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야돌리드에서 칼 5세에 의해서 소집된 그 신학자들 모임에서 논쟁이 벌어진 거죠. 뭐 쉽게 말하면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인디오들에게는 영혼이 있다. 영혼이 없으면은 세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줬다는 자체가 이 인디오들에게 영혼이 있다는 뜻이고, 이 사람들도 문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 노예로 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인디오들을 노예로 삼아서는 금지하는 법령이 만들어집니다. 노예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유럽 쪽에서 이런 식으로 반감이 되게 컸어요. 그러다가 이걸 최종적으로 결착을 지은 분이, 그러니까 1839년, 아까 메릴랜드 쪽에서 메릴랜드 예수회원들이 노예를 판매한 게 1838년이었습니다. 딱 1년 뒤에 1839년에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이 지극한 사도자로부터라는 회칙을 통해 가지고 노예제는 그리스도교 정신에 맞지 않는다, 단죄를 해버립니다. 이 그레고리오 16세가 좀 재밌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교회법 학자인데 노예제 자체에 대해서 자연법 사상을 들이대면서 조목조목 비판해요, 이 양반이. 그 다음에 이 양반이 했던 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복시성 제도를 완전히 정리를 합니다.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업적에 두 가지가 있죠. 근데 노예제를 단죄를 합니다. 자, 이게 유럽의 상황이었어요. 1839년. 그 이전부터 계속 노예제도 자체가 그리스도교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와중에 어떤 똑똑한 미국 예수회원이 있었어요. 토마스 멀레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에서 공부를 끝내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조지타운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대학 총장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유럽물을 먹었기 때문에 노예제도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어요. 이거 없애야 된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윤리적이지도 않다. 그리고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노예제도 자체가 경제적인 실익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건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제도가 실제로 이렇게 자유인들을 고용했을 때랑 노예들하고 이렇게 그 노동 효율을 따져보면은 그렇게 실익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은 멀레디 신부님은 인도적인 이유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노예제도를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라서 기가 막힌 생각을 해요. 플랜테이션, 대농장, 이거 딱 하면 이거는 예수회원들을 계속 집어넣어야 되고, 이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신부가, 수도자가 기도를 하고 사목을 해야지, 이게 무슨 농장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느냐? 뉴욕 증시에 투자하자. 그러니까 대농장을 팔자. 노예를 팔자. 근데 그 돈으로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증시에 투자한다. 굉장히 미국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지타운 대학교의 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요. 그래서 이분이 총장으로 있을 때 조지타운 대학교가 건물이 엄청나게 들어섭니다. 그 다음에 예수회원들이 이분의 그 공로를 기려가려고 멀레디 홀이라는 건물을 세워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2016년 뉴욕타임스의 추적 기사 이후로 멀레디 홀은 지금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멀레디 신부님이 당시 총장이었던 루트한 신부님, 총장 신부님, 예수의 총장인 루트한 신부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이들 농장은 예수의 저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부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며 수도자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안 좋은 방식으로 합쳐진 것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치 있는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농장을 계속 이렇게 대농장을 하는 순간 우리가 마치 소금이 짠맛에 잃듯이 수도자들이 경영자가 되는 그런 현실에 꼬집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양반이 방법이었죠. 멀레디 신부님은 조지타운 대학의 농장에 있는 272명 노예들 전부를 미국 남부의 대농장에 매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레디 신부님은 되게 선의의 사람이었고 정치적으로 올바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 깨어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의 선의와 올바름이 최악의 결과를 한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노예들이 가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예수회 쪽에서는 메릴랜드 예수회원들 같은 경우는 가톨릭 신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이렇게 구성하기를 오히려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남녀가 결합을 해가지고 가족을 부부가 되고 아이들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냥 노예들이 아니라 가족들이었어요. 가족들이었고 이 가족들을 매각을 할 때 문제는 뭐냐, 이게 가족이 쪼개지잖아요. 일할 수 있는 성인 남자는 비싼 값에 팔리고, 가임기를 넘은 중년 여성은 후진 값에 팔리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팔리지 않겠어요? 노예들이 노예 시장에서. 그러니까 멀레디 신부님도 그거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양반이 조건을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을 걸어요. 첫 번째는 가톨릭 농장들에게, 가톨릭 신자가 주인인 농장들에게만 판다. 그리고 신앙을 보장해달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족들을 분리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전설을 거어요. 지금 사진이 뭐냐면은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이름, 노예 이름, 그리고 가격이 얼마에 팔렸는지 쭉 기록되어 있는 거. 이게 그대로 조지타운 대학교에 잠자고 있었던 게 이게 끄집어내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멀레디 신부님이 간과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1차 매각 때는 가족 단위가 유지가 됩니다. 가톨릭 신자가 사니까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노예들 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 일요일마다 미사 갈 수 있게 해줄게요. 근데 이 양반이 만약에 2차 매각을 했을 때는 이 계약이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빨리 급전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노예, 지난번에 예수의 신부님들 때 샀던 노예가 있지, 얘네들 쪼개서 팔자. 이렇게 흩어져요. 실제로 그거를 목격한 프랑스 예선이 격분해가지고 멀레디 신부님은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당신이 이 가족을 파괴했다. 되게 비인도적인 짓을 했다. 하면서 루트한 신부님, 총장 신부님, 노예들을 매각하는 거를 마지못해 동의를 했던 총장 신부님도 나중에 되게 비판하는 글을 써요. 이거는 되게 비인도적이고 윤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2017년도 4월에,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아주 깊은 심층 탐사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미국 예수의 미국 책임자, 제가 정확히 말하면 캐나다 미국 지역구, 예수의 지역구 의장이라고 하는데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의 미국 책임자라고 그냥 할게요. 티모시 캐시키, 지금 사진에 있는 그 이름이 되게 희한하긴 한데 아무튼 캐시키 신부님이 공개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미사를 주례를 해요. 주례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강론을 통해서 사과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느냐? 조지타운 대학을 위하여 여러분의 조상들을 무자비하게 팔아치운 예수에는 오늘 이렇게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그 참회의 기도잖아요. 생각과 말과 행위로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멀레디 신부님의 이름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펀드를 조성을 해요. 펀드를 조성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남아있는 확인이 된 272명의 노예들의 후손들 가운데 후손으로 확인된 사람들이 조지타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특별 허락을 하고 장학금 지급을 약속을 합니다. 그게 지금 아까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빚을 갚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빚을 갚는 방식이 후손들의 팔아치웠던 노예들의 이 후손들의 자식들한테 그래도 그들의 희생으로 더 크게 된 학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죠. 자, 이게 1838년도에 메릴랜드 예수회원들이 272명의 흑인 노예들을 팔아치웠던 그 사정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저희들이 몇 가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멀레디 신부님이 천하의 몹쓸놈이라서 판 게 아니었습니다. 멀레디 신부님은 개인적으로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그런 인도적인 목적 플러스 대학의 재정난을 해결하려는 경제적인 목적, 이 두 개가 이상하게 조합이 되면서 노예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노예는 우리한테 예수회에서는 노예를 이제 하지 않습니다. 노예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딱 얘기를 한 다음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인권이라는 주제, 인간 존엄성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멈출 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멈추고 치열하게 고민할 때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아일랜드 얘기를 하면서 그 더블린 대주교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아일랜드에서 동성결혼이 그 헌법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국민투표를 했을 때 압도적인 숫자로 동성결혼이 헌법에 들어가면서 허용이 되면서 그거를 개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사회적인 혁명의 앞에 서 있고 우리는 몰랐다고. 그래서 이제는 멈추고 생각할 때라고. 사실 이겁니다. 인권이라는 거, 인간 존엄성이라는 가치적인 것들은 너무 추상적이라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의식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멈췄을 때,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할 때 떠오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바쁘게 일하고 그리고 막 엄청나게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을 하는 순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까 전에 했던 멀레디 신부님이었거든요. 멀레디 신부님은 그 대학교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유능한 거죠. 왜? 조지타운 대학교가 지속 가능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성장이 되게 더뎠는데 이 양반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 경제적으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해가지고 돈과 자원을 무진장 잡아먹는 농장을 딱 싸그리 정리를 하고 수익률이 되게 높고 그리고 우리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되는 뉴욕 증시에 투자를 함으로써 주식 상품에 투자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그게 되고 안정적인 수익이 되면은 대학 자체를 발전할 수 있는 그 청사진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대학을 키워왔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훌륭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인간에 대한 존중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 미국 예수회원들이 노예들을 팔아치운 그 사건, 그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조지타운 대학교는 꽤 괜찮은 대학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대학 학생들, 이 문제가 제기되게 됐던 게 어떻게 되냐면은 언론에서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나 이거는 그쪽에서 보도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조지타운 대학의 예수회원들도 인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총장이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년대 극초반에 이미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이 멀레디 홀에 대해서 증축하는 거를 너무 오래됐으니까, 150년 됐으니까 이걸 수리해야 되잖아요. 수리를 해가지고 완공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연설한 게 있어요. 그 예수회 신부님인데 조지타운 총장 신부님이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은 이 멀레디 홀이라는 곳에 멀레디 신부님은 조지타운 대학교를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했지만 노예들을 팔아먹었다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기억도 우리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이미 대학교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 이런 인지를 했는데 이 조지타운 대학 쪽에서 요거를 인지했던 거를 더 나아가지고 이게 그 교수 한 명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이미 발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족보 같은 거를 다 고용을 해가지고 계보학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후손들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게 워싱턴 포스트에 흘러들어가지고 2015년에 워싱턴 포스트에 첫 기사가 나오고 이걸 뒤늦게 받아가지고 2016년도에 그래도 굉장히 멋진 스완슨 기자에 의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출발점은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멈출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끄럽지만은 반드시 들춰냈어야 기억들을 들춰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권, 인간 존엄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치와 관련된 언어들입니다. 근데 이 언어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내면화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활동할 때 이게 하나의 원칙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제일 허망한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일하고 있는 데가 예수의 인권연대 연구센터입니다.
근데 우리끼리는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해요. 인권연대에는 인권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약간 농담 섞여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그게 무슨 말이냐?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는 되게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누구나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가지고 우리의 삶의 일상들을 구성하는 원리로서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작동이 되느냐? 이건 우리가 진짜 멈추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1838년 미국 예수연대, 메릴랜드 예수연들이 했던 똑같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권이나 인간 존엄성과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가치의 언어들이 일상성으로부터 유리가 되는 순간,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냥 말만, 입만 터는 그런 가치가 되는 순간, 그런 단어들은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빛을 잃고 그 허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저희들 1838년도에 있었던 미국 예수회원들이 했던 약간 이상한 해결하기 짝이 없었던 일, 272명의 노예들, 거의 동료나 가족이나 다름없던 사람들을 팔아치웠던 그 해괴한 일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 이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가치와 교회의 가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제들, 저 같은 예수의 신부들조차도 이게 멈추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다른 데 뭔가 세상의 가치에 이렇게 홀리게 되는 순간 얼마든지 그런 것들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일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면서 자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그 아름다운 윤리적, 도덕적 권위를 잃게 된다는 걸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들 그 150년 전 사건을 통해서 잠시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성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 참여적인 것인지, 현실에서 구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 저희들 이 시간 긴 시간 또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